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 기능 검사의 정의, 판독, 그리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부적절한 TSH 반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생기게 되는 프리T3, 프리T4 측정 방법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연속되는 세션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 관련된 세션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 유인물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일부가 목차가 조금 정리되는 관계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검사의 정의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블러드 테스트가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TSH가 이제 가장 센시티브한 검사로 되어 있고 T3, T4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갑상선에 내인성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제 증가하게 되는 사이로글로불린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임상에서는 이건 많이 측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초음파가 보편화되고 이 갑상선 기능 검사 자체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이 초음파 검사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에 포함시키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전통적으로 사이드 스캔도 혈액 검사만큼은 아니지만 갑상선 기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검사로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블러드 테스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블러드 테스트는 아시는 것처럼 TSH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T3, T4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검사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임상에서 이러한 것들의 이상이 있게 되면 오른쪽에 표시해 놓은 여러 가지 이제 항체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안티티피오 안티바디는 전통적으로 오토이뮨 사이로다이티스를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안티티지 안티바디는 이 폴리큘러 셀 디스트럭션, 데미지에 의한 디스트럭션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야기되기 때문에 TG 안티바디 양성은 오토이뮨 사이로다이티스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이로다이티스의 결과일 수도 있어서 이 에티올로지 측면에서는 TPO 안티바디를 조금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BII는 이제 TSH 리셉터 안티바디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그레이브스 디지를 위해서 진단을 위해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펑셔널리티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블러킹 안티바디하고 스티뮬레이팅 안티바디의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셀 베이스 어세인 다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이뮤노글로불린 TSI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 그 갑상선 여포세포의 특정 특이 단백질인 NIS에 대한 안티바디도 보고가 되어 있고 펜드린 또 심지어 사이로드 호르몬 자체에 대한 안티바디도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갖는 임상적 의미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갑상선 호르몬 측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리폼의 T3, T4하고 토탈폼의 T3, T4가 있겠고 또 TSH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TSH는 가장 센시티브한 마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TSH 보통 이제 1차적인 검사로 많이 선정을 하겠고 혈중에 이제 프리T3하고 프리T4 중에 프리T4는 갑상선에 의해서 생성이 되지만 프리T3는 페리페럴 티슈에서 이제 디아요네즈에 의해서 요오드가 하나 떨어지면서 생기는 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 기능을 평가한다, 갑상선 자체의 기능을 평가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프리T4가 조금 더 이제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왼쪽 아래에 기술해 놓은 것처럼 이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사이록신 바인딩 글로불린이나 또는 사이록신 바인딩 프리알부민, 알부민과 같이 이 갑상선 호르몬과 그 호르몬이 결합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고 이런 단백질들의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기 위해서 토탈폼도 하나 측정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프리티4의 대각점으로 토탈 T3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그래서 갑상선 기능 검사의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측정하는 게 프리T3, 프리티4, 토탈 T3, TSH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잠깐 간단히 기술해 놓았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정리를 해 놨는데요. 토탈 폼이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병적 상태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프리폼을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간섭 효과가 많이 배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토탈 폼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프리폼의 측정에도 간혹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결합 단백이 증가되는 경우나 감소되는 경우 등등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리티프하고 TSH를 가지고 갑상선 기능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요런 스킴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프리티프가 정상이고 TSH가 정상인 경우를 이제 정상으로 보겠고, 프리티포가 정상이지만 TSH가 낮은 경우를 이제 서브클리니컬 사이로톡시코시스, 또 프리티포가 정상이지만 TSH가 높은 경우를 서브클리니컬 하이퍼사이로디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프리티포가 낮고 TSH가 높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하이퍼사이로디즘, 프리티포가 높고 TSH가 낮은 경우는 사이로톡시코시스 이렇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 프리티포가 높은데 TSH가 정상이거나 높은 경우, 또는 프리티포가 낮은데 TSH가 정상이거나 낮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센트럴 하이포사이로디즘이나 TSH 시크리팅 튜머, 사이로돌모 리선 신드롬 같은 질환들이 유병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건강검진 수검자 23,000명 정도의 TFT를 정리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그룹의 많은 사람들이 요 중추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부적절한 TSH 분비 증후군처럼 보여서 이 사람들을 다 그런 그 세컨더리 코즈에 워크업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를 그래서 부적절한 사이로드 펑션 테스트다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왜 생기는지를 이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브클리니컬 사이로이드 디지즈는 이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 폭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내내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프리티포를 측정을 해 보면 전체 환자 그 대상군들은 이런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그 안에 한 사람, 특정 사람의 변화 폭을 보면 요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 증가하는 이런 상태나 조금 감소하는 이런 상태가 이 사람의 1년중 변화에 비해서는 변화가 있는데, 전체 파퓰레이션 안에서는 정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호르몬 결과를 정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TSH는 감소하거나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뿐만 아니라 파퓰레이션 베이스드로 레퍼런스 레인지를 선정하는 모든 검사에서 이렇게 전체 파퓰레이션의 베리에이션은 크지만 그 개인의 베리에이션이 작을 때 생기는 문제이겠고, 이런 경우에 때문에 우리가 TSH를 조금 더 민감한 검사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디스코던트 리절트를 보이는 경우가 이제 병적으로는 세컨더리 하이퍼사이로디즘, 말씀드린 시크리팅 튜머나 사이로돌몬 리선 신드롬 같은 것들이 있겠고, 드물게 이제 HCG와 관련된 하이퍼사이로디즘이 있겠습니다. 세컨더리 하이퍼사이로디즘도 마찬가지로 하이포피추이터리나 하이포살라믹 DGA에서 생기는데, 되게 이제 이런 특정 질환들이 생겨서 이런 경우 하이포피추이터림이 약이 되거나 이런 튜머나 트라우마에 의해서 하이포살라믹 디지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서 보셨던 그 검진에서 나오는 그 기능 이상 디스코던트 리절트를 보이는 환자에 비해서 이런 환자들은 그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디스코던트 리절트를 보일 때 이런 질환들을 워크업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증례를 잠시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38세 여자 환자인데 팔피테이션으로 내원을 했고 1년 전부터 악화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4개월 전부터 사이로톡식 심톰이 의심되는 그런 이제 심톰들이 있었습니다. TFT를 했는데 프리티포가 증가돼 있고 TSH도 약간 증가돼 있습니다. 이제 디스코던트 리절트를 보이는 경우고, 사이로글로불린이나 여러 오토 안티바디 검사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스캔을 시행했는데 이렇게 업테이크가 증가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사이로드 호르몬 리지스턴스 신드롬으로 확진이 된 환자인데요. 그 사이로드 호르몬 리셉터는 보시는 것처럼 TR-베타1, 베타2, 알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티슈 디스트리뷰션이 조금 다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로드 호르몬 리셉터의 뮤테이션에 의한 호르몬 리지스턴스 신드롬은 어떤 리셉터의 뮤테이션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티슈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겠고, 그거에 따른 이제 임상적 증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너럴라이즈드 폼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유비퀴터스하게 익스프레션 되는 리셉터의 뮤테이션 생겼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는 이제 페리페랄과 센트럴 모두에서 레지스턴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는 경우는 이 피추이터리 폼, 그러니까 TR 베타 뮤테이션이 흔한데 프리도미넌트하게 이제 피추이터리 레지스턴스가 생겨서 센트럴은 레지스턴스지만 페리페랄은 사이로톡식인, 그래서 앞선 본 환자처럼 마일드한 사이로톡식 심톰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사이로톡시코시스를 보이고 TRH가 의심이 되면 T3 서프레션 테스트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리지스턴스 신드롬 환자의 85%가 TR 베타에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핫스팟이 다 보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그 바이오케미컬 스타디보다는 의심이 되는 환자는 바로 지네틱 스타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보험 수가로 한 26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걸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거는 한 15% 정도는 이 non-TR 레지스턴스 환자들이 있고, 이런 환자들은 리셉터 자체가 아니라 코팩터나 또는 어떤 방해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선천적으로 있어서 레지스턴스가 생기는 그룹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호르몬 리셉터 알파의 뮤테이션도 뭐 증내 수준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제 합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프리T4 T3가 높을 때 이제 하이 TSH 또는 노멀 TSH를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TSH 오마하고 리선스 호르몬, 이제 사이로드 호르몬 리선스 신드롬인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TR 베타 뮤테이션으로 진단을 하겠고, TSH 오마는 피추이터리 오리진의 글라이코프로테인 호르몬 그 알파 서비를 측정해서 스크리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 예전에는 리지스턴스 신드롬이 있는 경우에 항갑상선제를 쓰거나 동요 원소 치료를 하거나 하는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자료가 축적되면서 이 호르몬 리지스턴스 신드롬 환자들은 자체로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증상이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TSH 오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톡식 심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적절한 TSH 분비 증후군을 우리가 검사에서 더 많이 보는 경우는 뭐 이런 이제 프리티포하고 TSH의 관계에 있어서 프리티포는 빨리 변하는데 TSH는 조금 더 늦게 변하는 이런 그 변화 속도에 대한 타임 렉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항갑상선제를 쓰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호르몬 치료를 할 때 치료 초기 1, 2개월 동안은 프리티포를 기준으로 약 용량을 이제 정하게 돼 있는데, 이거란 건 역시도 이 TSH 반응이 조금 더 뒤늦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브아큐트 사이로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도 프리폼의 T4가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약간 이제 저하 쪽으로 가고 있을 때 이 TSH는 아직도 이렇게 정상 범위에 있는 이런 시기가 존재하겠고, 이럴 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마치 TSH 리스판스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로다이티스 초기나 회복기에 부적절한 TSH 반응이 보이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측정 방법에 의한 것들인데, 현재 프리티4나 프리티3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이뮤노어세이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방법을 못 쓰고 이 인다이렉트 에스티메이트 메소드를 쓰게 됩니다. 다이렉트 메소드는 이렇게 프리티4나 프리티3를 바인딩 프로테인으로부터 분리해내고 그거를 LCMS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오토메이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익스펜시브하고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인다이렉트 메소드의 이뮤노어세이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방법을 보통 많이 쓰는데요. 원스텝 어세이는 이 T4를 측정하는 프리T4를 잡는 안티바디를 키트에 주고 트레이서하고 T4를 같이 반응을 시켜서 이 경쟁적 반응을 통해서 트레이서하고 프리T4가 이제 이렇게 붙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트레이서의 안티바디 액티비티를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근데 이제 혈중에 T4 안티바디가 존재하거나 또는 안티-T4 안티바디에 대한 헤테로필 안티바디가 존재하거나 또는 헤파린을 쓰게 되면은 페리에스가 증가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운딩 폼에 있는
호르몬을 프리폼으로 잘 분리시켜서 가짜로 이게 증가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터피어런스를 줄이기 위해서 투스텝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도 먼저 이제 호르몬을 먼저 반응을 시키고 트레이서를 나중에 이제 반응을 시키는 이렇게 두 단계를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 역시도 이런 인터피어런스를 확실하게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예로 이제 바이오틴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 종합영양제 사게 되면 하루 권장량이 한 150에서 180, 뭐 많게는 300 마이크로그램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5개의 바이오틴인데 이 아이들의 용량을 보면 5,000에서 10,000 마이크로그램까지 굉장히 고용량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검사 방법이 이 바이오틴 베이스로 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샌드위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바이오틴이 미리 붙어 가지고 이 측정값을 낮게 만들고 앞서 보여드린 원스텝이나 투스텝 같이 컴피티티브 이뮤노 어세이를 사용한다면 이 바이오틴이 붙어서 해당 값을 높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오틴을 먹은 환자를 이렇게 바이오틴 베이스로 프리티포나 TSH 측정하시면 프리티포는 높고 TSH는 낮아서 마치 사이로톡시시스인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부적절한 TSH 분비 증후군에 TSH 스크리팅 피추이터리 아데노마나 호르몬 리스턴스 신드롬 같은 질환이 있고 세컨더리 하이포사이로디즘도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환들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부적절한 TSH 분비 증후군 환자를 보신다면 이 프리티포나 프리티스의 방법이 적절했는지 이 환자한테 간섭을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TSH 방법 역시도 그런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